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잘 쉬셨어요? 네. 자, 어쨌든 또 이제 새롭게 또 달려야 되는데, 원래 이번 계획은 여러분들 문제집하고 일단 기본 그 요약서를 가지고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직 좀 출판이 안 된 관계로 제 기본 교재를 가지고 우리 여태껏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이 책 한 권을 갖다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한 번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이 책을 언제 다 외우냐, 뭐 그렇게 막막함이 있을 겁니다. 특히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우편금융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간은 없는데 이 많은 걸 갖다가 외우려고 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든 공부에 있어서는 1회독이 가장 힘들고 중요하거든요. 그때 1회독을 어쨌든 거쳤다는 전제하에 한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빨리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읽는 해독수도 좀 늘어날 거고, 그리고 시간도 되게 많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금융 파트, 보험 파트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편 파트가 좀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도 많을까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지나간 걸 기억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했던 것들 위주로, 자, 최소한 여러분들 목차 정도라도 기억이 난다면 그건 여러분들 뭐 이래도 한 것 치고는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우리 페이지 기본 교재로 일단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원래 여기 이제 요약집으로 좀 정리를 하면 참 좋을 건데, 자, 10페이지 보시면, 자, 총론 파트에 있었어요. 자, 혹시 뭐 중간중간에 빠진 거나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 같은 거 이렇게 좀 하시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총론 파트에서 보면 우리 우편의 의 있습니다. 근데 우편의 의미 자체를 물어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이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제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만 여러분들 그 주체 자체,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라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면 그건 좁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어떤 거, 문서나 통화, 그 밖에 물건을 갖다가 나란박으로 보내는 업무, 그러니까 이렇게 좁게 보는 거예요. 근데 넓은 의미 같으면은, 자, 우리 우정사업본부에 한정하지 않고 우편간서가라고 이렇게 주체 자체가 확장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그 다음에 이 전달 업무뿐만 아니라 뭐 덧붙여 제공하는 이런 업무를 통틀어서 이런 말을 우리가 우편이라고 본다. 이게 이제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학문에서는 의미 자체에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막 그런 식으로 잘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뭐 다른 것보다도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이제 법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 보편적 우편 서비스 우리 분명히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하고 명령을 합쳐서 말이에요. 그 법률하고 명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딱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편은 모든 분야에서 정보 전달하는 중추 신경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 이거는 우리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통신하고는 다르다라는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우편 사업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편 사업의 특성에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정부 기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은 여러분들 보시면 어쨌든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뭐 보시면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익을 갖다가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보편적 우편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걸 등한시하겠죠. 그렇죠?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사업을 갖다가 뭐 축소하거나 줄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편 사업 같은 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독립채산제 뭐 이런 개념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편 사업은 그래서 우리 공익성, 기업성, 그 양자 이런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클라크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중학교, 초등학교 사회에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러는데, 자, 우편 사업은 3차 산업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3차 산업. 근데 3차 산업 중에도 특히나 이제 노동이 많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 성격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편 이용 관계는 여러분들 아무리 우편 관서가 여러분들 국가 기관에 속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어떻게 보는 거다? 공법 관계가 아니라 우편 이용 관계는 사법 관계다라고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가 국가,
그 다음에 공익성을 띠고 있어서 권력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편 계약 자체는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체결하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법상의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편 이용 관계자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우체국, 우편 간사와 발송인이 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을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수신자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3자, 즉 수취인을 위한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편 계약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누굽니까? 우편 간서와 발송인이 계약자고요. 근데 이제 거기 수취인 같은 경우는 뭐다? 이용 관계자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기출됐던 문제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무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런 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관련해서 자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라고 있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의사의 합치가 일어나는 순간, 진짜 어떤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이 이제 도달하는 시간이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 시간인데, 자 1번, 2번 요거는 꼭 좀 구분하셔서 잘 정리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한 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계약 성립 시기로 본다. 근데 여러분들 우체통에 투입한 때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큰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체국에 투입하는 순간 뭡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우체국에 투입했는데 그 우체통이 만약에 어떤 제3자에 의해서 그것이 손상이 되거나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우편물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왜? 계약이 이미 성립됐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잘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제3자에 의해서 어떤 훼손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우편 간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립 시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제 우체국 창구나 우체통에 투입한 때 말고 이제 방문 접수, 집배원이 접수한 때, 이때는 자 정확하게는 우편물을 수령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교부한 때, 그때로 이제 본다는 게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교부한 때, 이 두 개는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다음 4번 보시면 우편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 그 경영 주체 관련해서 자 아까 그렇지만 경영은 국가가입니다. 국가가 경영하고, 자, 관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 장관, 이런 식으로라도 키워드를 해가지고 좀 구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편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그래서 우편사업의 일부, 우리 잡지책 같은 거, 이런 거 다달이 전기 간행물 같은 거 배달하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편 서비스를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그러니까 경영은 국가가 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신 송달 독점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서신 송달과 관련해서는 누구에게? 국가에게 독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다가 맡길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국가에게 원칙적으로 그런 송달에 대한 독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의 대상이 이제 그 구분이 중요하죠. 독점의 대상은 서신이다. 서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편지 같은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서신이라 하면 의사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송부하는 것으로서 이런 종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배가 여러분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원칙적으로 서신은 국가에게 독점권이 있지만, 다만 신문, 전기 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이런 것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요거는 국가가 독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신문 같은 거 국가가 배달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안 가져오셨군요. 그러시구나. 혹시 책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저 옆에 좀 같이 보시는 건 좀 그런가요? 적으면 돼요. 그럼 강의 듣고 그 인터넷에 올라오시면 그때 복습 한번 더 하시면 그렇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책 안 고르시는 분들 있죠? 제가 따로 좀 보상, 이런 말은 좀 너무 거창하고, 제가 좀 다음에 꼭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순간 책을 안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돼가지고 좀 그렇기는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일단 한번 귀로 있잖아요. 딱 머릿속에 책을 좀 상상하면서 듣다가, 자, 나중에 우리 뭐 인강을 통해서라도 확인하시면, 자,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13페이지 그거 보시면 서신 제외 대상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 요건들 여러분들, 이제 뭐 뒤에도 반복이 되겠지만 중요하다죠. 신문,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 그 다음에 서적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런 것들은 서적이 아니라 있습니다.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이건 찌라시 뭐 이런 식의 내용이지 이런 건 서적이 아니죠. 서적이 되려면 최소한 어떻게 됩니까? 표지를 제외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암기를 할 필요 있어요. 표지를 제외하면서 최소한 48쪽 이상의 형태로 인쇄 제본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셋 다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중에 최소한 하나는 표시가 되어서 발행이 돼야 되고 책이 되려면 여러분 최소한 뭐다? 쪽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서적에 대해서는 뭐다? 서신 독점권의 제외 대상이 되는 그 서적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을 적었던 상품 안내서 같은 것들 우리 보면 집에 보면 막 그 마트 같은 데서 막 상품 안내서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꽂혀 있잖아요. 그런 건 상품 안내서. 그 다음에 송장, 그 다음에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 서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업용 서류. 근데 상업용 서류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기 마지막에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이 정도는 꼭 12시간 이내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외에 또 신용카드. 그 신용카드 여러분 발급받을 때 보면 그 어떤 뭐 그 택배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직접 전달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편에 관한 법률 4가지 있잖아요. 자, 요거는 개정 뭐 순서 이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그 제정 있잖아요. 처음 법을 만든 순서 이제 그 다음에 각 법률의 특징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법, 그러니까 우편법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기본법이다. 그래서 우편사업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서비스 종류, 이용 조건, 손해배상, 벌칙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우편법이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 관련해서 그 근거 규정이 되고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취급국 관련해서 그렇게 개념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여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정사업 경영 합리성,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특례 규정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특례 규정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기본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편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특례라는 말이 있으면 요 법을 먼저 요거와 관련되는 사항은 요 법을 먼저 적용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내용들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별정 우체국법 해가지고 그래서 이 법은 개인이 국가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 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한 법이다라고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저 이번에 아까 우리 봤던 우편 취급국하고 요 4번에 했던 별정 우체국하고만 좀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국제법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오히려 이거는 저기 국제 우편 파트에서 그 UPU나 APPU 관련된 내용을 갖다 중심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15페이지 5번 보시면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요거는 여러분 개념들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뭘 인정하는 거예요? 특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급할 때 남의 뭐 농토 같은 거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세금 같은 거 감면해 이제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읽어보시고요. 근데 그 관련해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런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센 겁니다. 벌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전가가 있잖아요. 전가가 남잖아요. 이번에 대선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안내문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 보시면 그 대선 후보자들 뭐 재산 공개, 뭐 병역 있고 뭐 있었습니까? 전가 기록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뭐가 있었어요? 대부분이란 말은 좀 그렇죠. 몇 분 보면 벌금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뭐 건축 용도 위반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벌금. 그러니까 이거는 전가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한번 여러분들 뭐 조력 청구권이나 운송원 등의 통행권과 통행료 면제, 뭐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그 다음에 부가 과세를 면제하는 거, 그다음 공동 해상 손해와 관련해서 부담을 면제하는 거,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우선 금액권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8번이 이제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했습니다.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나중에 동의를 얻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우편 이용계약 관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8살짜리, 10살짜리가 뭐 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부모가 와서 내 동의 없이 왜 편지를 보냈느냐, 계약 취소하겠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행한 행위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요 개념 자체, 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제한 능력자에는 의사 무능력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의사 무능력이라는 거는 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결과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이 만취됐다. 뭐 그런 사람들 뭐 지갑을 갖다 달라 그래도 지갑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갑을 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아, 어린 친구들 뭐 자신의 어떤 뭐 물건, 소중한 물건을 달라고 하더라도 그냥 건네줄 거예요. 다른 뭐 사탕 하나 주든지 그런 대가 관계가 있다면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애가 8살 아직까지 정신지능이 약한 애인데 어떻게 너네와 편지를 뭐 소포 계약을 체결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소 무효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다만 그 이번에 보시면 요 표현을 갖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혼자 보시면 잘 모를 거예요. 우편 이용 계약에서 이용 관계에서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법률적인 잘못이란 말은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의사 무능력이나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기나 협박을 당해서 막 소포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이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정리하기가 어려우신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에 보면 제가 그 관련되는 사례 문제를 좀 만들어놨으니까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9번에 보시면 우편물의 비밀 보장, 우편 정보 제공. 그렇죠. 우리 우편물 보냈는데 그걸 막 개봉해서 막 공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헌법이랑 그 우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그렇게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0번 보시면 서신 독점권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자, 서신 독점권 아까 국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서신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요건 있죠. 아주 중요해요. 자, 요건 혹시 기억나세요? 자, 무게가 자, 첫 번째가 350g 이하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하. 자, 그러니까 350g 이하면서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하인 서신 그 외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등기, 지급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저 밑에 뭐 참고는 아까 우리 봤던 서신 제외 대상 같이 중복되는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챕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페이지 보시면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 관련해가지고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요거 여러분들 꼭 구분하셔야 돼요. 지난 시험에도 기출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포함이 되면 뭡니까? 아무리 열악한 지역이라도 국민이 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것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편적 우편 서비스 대상 그래서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그 다음에 뭐 요 1, 2의 어떤 특수 취급 우편물,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해가지고 자, 여기는 요 4개는 뭐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우편 간서의 재정이나 어떤 여건, 환경,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간다면 자, 보세요. 3번 보시면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 해가지고 체계적인 조직을 전국에 갖출 것.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일부 지역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고 전국에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요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자,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로 알릴 것. 요 3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냥 흘게 보지 마시고 1, 2, 3번 이런 것들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면 최소한 이런 3가지 요건,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런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는 것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페이지 보시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 대상이 있잖아요. 아까 1, 2, 3, 4번, 3번까지 그렇게 보시고 그 외에 보시면 뭐 전자우편이나 팩스 같은 거 이런 거는 뭐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우체국이 하면 해주고 어떤 우체국이 하면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배달 기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배달 기한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2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일반 소포 자,
그런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예전에는 이길 오전 특급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가 됐고요. 지금 보면 이길 특급, 그 다음에 등기 소포, 요거는 접수한 날 다음 날. 다음 날이라는 말은 결국 다음 날 24시까지만 배달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 만약 배를 보낸다 그러면 2일이 더 플러스 된다. 당일은 당연히 그날 도착했는데 이때 접수 당일 20시, 정확한 시간까지 그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이번은 되게 중요해요. 다만 도서 상간 오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제가 죄송한데 여기 밑줄이 지금 우정청장부터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 관할 지방 우정청장 여기까지부터 밑줄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시험에 뭐 우정사업본부장이 나왔다고 이렇게 문제 나중에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정사업본부장이 전국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냥 관할 지방청장이 그 지역 사정에 맞춰가지고 상간 오지 같은데 배달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라는 그 의미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배달 기한을 뭐 지키면 좋겠지만 당연히 예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외 규정은 일반 우편물을 다음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 그 일간신문, 간보, 일반신문하고 간보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요 위에 있는 배달 규정의 예배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밑에 있는 뭐 기출에도 나왔지만 이런 디테일한 숫자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3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크게 이제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 있죠. 그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통상 우편물에 들어가는 것들 첫 번째 자. 서신 등 의사 전달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편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편지, 엽서 같은 거. 요거 이제 서신 등 의사 전달물, 그 다음에 통화, 우리 돈도 통상 우편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통화.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 요게 이제 통상 우편물에 들어간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소포 우편물 같은 물건이지만은 작은 물건 같은 경우는 요거는 통상 우편물에 들어간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은 세 가지,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 소형 포장 우편물,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시고요. 그 각각 서신, 뭐 의사 전달물, 통화, 소형 포장물은 뭐냐라는 거 그 개념 그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자, 이제 여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숫자 같은 거 외워봤자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요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규격 우편물의 요건 관련해가지고 그 봉투에 넣어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엽서 같은 경우 두 개 구분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 무게 뭐 이런 것들 꼭 좀 기억하시고 이번에 또 기출도 됐던가요? 하여튼 저기 그 무게하고 뭐 크기 이런 것들 꼭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좀 구체적으로 또 25페이지 아래 보면 건장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건장 요건도 보시면 건장이니까 꼭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지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색상 같은 경우는 70% 인삭의 반사율을 가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라? 흰색이나 밝은색 쪽 개통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의 재질 같은 경우는 자 20g per 제곱미터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너무 자 보세요. 일반적인 재질 같은 경우 불투명도의 75% 이상인데 창봉투 같은 경우는 자 불투명도가 20% 이하입니다. 창봉투라는 것은 보여야 되죠. 그래서 불투명도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장난 같지만 그렇게 그냥 한번 확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4번 보시면 봉투 뒷면이나 우편 엽서 기재란, B종이 앞면에 윗부분 2분의 1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덜덜하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봉투 뒷면, 그러니까 뒷면, 그 다음에 우편 엽서 기재란, 뭐 요거는 뭐 당연히 아시고, 다만 B종이 같은 경우는 앞면에 2분의 1과 뒷면 전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25페이지입니다. 자, 25페이지. 그래서 앞부분에 2분의 1 뒷면 전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 엽서에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4번, 5번 이렇게 해서 비교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 제가 지난 수업에는 안 했는데 저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또르할 때가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좀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고를 기재할 수 있는 날은 어떻습니까? 우편물의 뒷면, 그 다음에 우편 엽서에 허락된 부분 광고가 기재가 가능하고 아까 위에 있는 건 원하는 사항을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광고하고 표시상 일반적인 글을 쓰는 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4번, 5번은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6번도 뭐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전기 간행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띠종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발송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띠종이의 요건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고 그 밖에 사항에 보시면 2번번 보세요. 신문 형태 같은 경우는 발송인의 주소, 성명, 우편 번호는 어디에다 기재라? 자, 뒷면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띠종이 뒷면에다가 기재라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기 광고 엽서는 그 위에 거 정도 첫 번째, 두 번째 거 꼭 좀 체크를 하세요. 자, 광고 엽서, 광고 우편 엽서는 발행 신청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자 먼저 날짜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합성 검토를 한 다음에 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는 광고를 내고자 하는 광고회사, 광고 대행사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안을 내는 거예요. 도안을 갖다가 주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발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광고 우편 엽서는 사죄할 수 없다. 요거는 자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엽서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죄할 수 없다. 두 개만 꼭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보시면 뭐 당연한 거죠. 뭐 건전한 내용을 담아야 되고 뭐 우편 사업에 지장 주는 내용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소포품을 관련해 가지고 자 소포품은 뭐다? 통상 우편물 제외한 모든 우편물을 우리가 소포품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통상 우편물이 뭐라 했습니까?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통화, 소형 포장물 그랬잖아요. 그걸 제외하면 다 소포 우편물이다. 자 소포 우편물도 당연히 뭡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맞죠? 다만 그 20kg 이하 이렇게 되는 요건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급 대상 해가지고 1번 보시면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 이외 그러니까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서 자 보시면 백지 노트 같은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백지 노트는 안에 의사 전달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편지 같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취급해라? 소포로 취급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출됐던 거네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크기에 따라 소형 포장 우편물, 소포 우편물 나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 이런 거 공부하시면서 갑자기 순간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되겠죠. 뭐가 생겨야 돼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우편물 크기에 따라 그럼 소형 포장물하고 소포품을 나누는 크기의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과연 뭐 요게 소형 포장 우편물일까 소포품물일까? 아니면 책이 소형 포장 우편물일까 소포품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되겠죠. 일단 궁금증은 이따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게 생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소포품을 자기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서신을 포함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포품물을 넣으면서 막 서신 집어넣고 하면 안 돼요. 소포품물 안에는 그렇지만 물건과 관련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상품 안내서라든지 뭐 감사 메모 뭐 이런 것들은 함께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업체에서 맞죠? 이렇게 감사 메모 같은 거 또 이용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탕 넣어주고 볼펜 넣어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8페이지 보시면 자 소포품물의 접수인데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첫 번째 뭐다? 내용품을 문의해요.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뭐 물어보고 근데 대답이 시원찮다 또 의심스럽다 그러면 계피 요구입니다. 그냥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한다고 혼자 그냥 떠들어서 살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어주세요, 열어보세요라고 이렇게 계피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때 거부하면 뭐 할 수 있다? 접수 거절할 수 있다는 거고 단계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편물을 당연히 포장 상태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막 김치 같은 거 막 했는데 포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른 우편물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니까 포장 상태도 검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금 징수 관련해가지고 뭐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뭐 다 되고 정납, 후납 이런 것들로 납부할 수 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29페이지에 보면 등기소포와 포통소포의 차이 요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등기냐 일반 소포냐 차이는 잘 아실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다만 여러분들 그 영수증은 둘 다 교부를 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물론 더 중요한 거는 뭐 송달 과정 기록이냐 손해배상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아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둘 다 영수증 교부하고 다만 우표와 관련해서 등기소포는 그 등기에다 우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우표를 납부하는 거예요. 다만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우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첩부하고 납부 구분 꼭 좀 하십시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0페이지 이제 방문 접수. 방문 접수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오는 거죠. 우리 소비자에게 직접 와서 하는 거, 그 우체국 택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택배, 계약 택배. 개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저도 그때 이용을 했었다 그랬죠. 군대 가기 전에 하숙집에서 제가 이제 고향으로 짐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왔다. 그러면 한 번 이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야? 개별 택배고, 이제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경기적으로 와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계약 택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마지막에 여러분, 그 이용 방법 관련해서 우체국에 전화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그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방문 소포 기표지 및 접수 번호는 창구 접수 소포하고 자, 함께 이렇게 혼용하는 게 아니라 구분되게 구현한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여러분들 창구 접수하고 방문 접수는 다르게 번호를 부여한다라는 거, 구분되게 부여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여러분 31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편물 접수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잘 적혀 있는지 포장이 잘 되는지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번에 그게 중요하죠. 불응할 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불응한다고 떠들보고 하는 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불응할 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포장 검사와 관련해서는 뭐 당연한 건데 다만 이제 5번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죠. 만약에 독극물이라든지 생병원체 같은 거 위험한 거 있으면은 자, 튼튼하게 포장됐는지 확인하고 우편물 표면에다가 위험물이라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누구? 발송인의 자격과 성명을 적어야 돼요. 수치는 아니에요. 자, 발송인, 보내는 사람의 자격.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라든지 그런 자격이 있죠. 거기다 성명까지 발송인의 자격과 성명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고, 6번은 두 가지 종류 독극물을 함께 포장하면 이게 뭐 같이 뭐 화학 반응을 이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동물 보낼 경우 자, 탈출구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탈출 방지 그런 것들 확인하고, 그다음 배설물 누출 방지하는 그런 것들 확인한다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그 32페이지 2번에 보시면 표로 이제 정리된 거니까 그냥 같은 내용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32페이지. 아까 우리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 자, 구분되는 크기 기준. 이거는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신등 의사 전달물 뭐 이거 센치 뭐 가로 세로 두께 합해서 90cm라고 되어 있네요. 90cm. 요거는 알아두십시오. 90cm. 다만 너무 비정상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지팡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최대 길이는 뭐다? 그래서 60cm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다음에 소형 포장물 보세요. 소형 포장물 가로 세로 두께 합하여 자, 35 미만 되고, 다음 오른쪽에 가시면 자, 35cm 미만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소포 우편물 보세요. 최소 부피 한번 보세요. 최소 부피. 최대 부피를 보는 게 아니라 최소 부피. 뭐라고 됐나요?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다 합해서 얼마? 35cm라 되어 있죠. 그러면 소형 포장물이냐 소포 우편물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다? 35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뭡니까? 가로 얼추 잡아서 한 15cm, 세로 1cm, 높이 1cm. 그러면 이건 17cm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에 포함된다? 소형 포장물에서 통상 우편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렇게 기형적인 그런 모양이면 배달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뭐 어느 정도 저기 소포 우편물도 다만 어느 변이나 뭐 1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되고, 다만 무게 같은 것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부피, 무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시험에 이제 오른쪽에 기술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 사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뭐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갖다 직접 물어본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무게나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번 이제 우리 또 해독할 때 들어가도록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 관련해서 등기 취급. 아까 우리 일반 소포, 등기 소포 우리 봤듯이 등기 취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얘가 발송한 우편물이 어디 지금 도착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등기 취급된 우편물 만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우편물 만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OX 이러면 만 예외가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자, 우리 손해배상이 되려면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문은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4번에도 보시면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상의 소포 우편물에 등기 취급한 것도 역시 보편 우편 서비스로 정한다라는 거. 자, 4번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취급한 경우도 보편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2번 보시면 등기 취급의 대상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뭐 통화 등기, 물품 등기 막 이런 것들은 우리 뒤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보시면 계약 등기 우편 제도라고 되어 있네요. 계약 등기라는 것은 계약이란 말은 사전에 미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보내는 거겠죠. 우편을 보내는 거겠죠. 등기 취급을 전제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어떻게 됐는지 도착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위에 있는 거 그 내용 꼭 구분하십시오. 일반형이냐 맞춤형이냐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 기본요금의 10배 미만 요금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물량 기준으로는 여러분 보시면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발송인이 한 번에 500통 이상 이거에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월 40통 이상.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 등기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형 해가지고 요거는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측정합니다. 요금을 부과를 하고요. 맞춤형 같은 경우는 아까 10배 이하 미만이니까 이거는 10배 이상. 그 다음에 이건 물량에 제한이 없다. 이거는 물량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거는 일정한 정해진 표준 요금에 따라서 이렇게 요금을 부과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좀 많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보험 취급은 여러분들 우리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통화 등기, 그 다음에 물품, 그 다음에 유가증권 등기, 안심소포. 요 4가지가 보험 취급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4가지가 다 보험 취급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뭐 통화 등기 같은 경우는 현금을 직접 배달하는 거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통화 등기 금액 전액을 배상해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 그 관련해서 대상은 외국 통화는 안 됩니다. 국내 통화에 한한다.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뭐 10원 미만의 단순을 붙일 수 없으니까 뭐 10원 이상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100만 원 이하.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 등기. 자, 일단 그 키워드들 몇 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품 등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물품 등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물품이니까 등기하는 건 당연히 소중한 기증품 같은 거겠죠. 다만 뭐 해야 한다? 자, 통상 우편물에 한정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기금속 있고 보석류가 있고 막 그러는데 그 뒤쪽에 보시면 안심소포에도 보면 기중품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부피에 이제 따라가지고 그 통상 우편물에 되면은 이제 물품 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피가 기증품이 좀 부피가 크다. 그러면 이건 물품 등기로 갈 수는 없고 통상 우편물이 아니니까 그때는 안심소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 등기 통상 우편물에 한정한다.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 취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기금속 보석, 그 다음에 기타 기중품, 그 다음에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되는 거. 그렇죠.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더라도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뭐 가족 사진 아니면 뭐 첫사랑과의 연애 편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물품 등기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급가액은 이때는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금액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 물품 가액은 자, 발송인이 정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등기 취급 우편물 발송한다. 이거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보험 취급은 다 등기 취급 우편물로 발송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유가증권 등기 같은 건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한 증서나 수표 같은 유가증권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내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자, 수표 같은 경우는 액면가액 자 2천만 원 이하라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이나 주권, 어음 이런 것들 여기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사용된 유가증권류, 기프트 카드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내가 보험 취급을 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가치 자체가 이제는 다 소모가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가증권 등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물품 등기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가치가 없지만은 내한테는 이게 소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물품 등기로 그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다음 38페이지 보시면 안심소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소포 보시면 등기 소포를 전제로 보험 가액 이때는 300만 원 이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만 요거는 최저 가액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 안심소포 같은 경우는 뭐 5,000원, 만원 이런 건 안 되고 취급 조건과 관련해서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다라는 거. 그래서 4가지 금액 기억되시죠? 자, 우리 첫 번째 뭐였습니까? 통화 등기는 얼마 이하? 100만 원 이하고 그 다음에 물품 등기는 3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유가증권 등기 같으면 그렇죠. 2천만 원 이하 생각하시고요. 안심소포는 최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최저가 얼마?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기금속 기준품 같은 거는 가급적 물품 등기로 접수하도록 안내하라. 다만 부패하기 쉬운 냉동, 냉장 물품은
이튿날까지 도착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라는 거. 자, 이튿날까지. 이거 좀 체크를 하십시오. 이런 디테일한 거 좀 뭐 당일 도착 가능이 아니에요. 이튿날까지 도착 가능한 지역이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역시 신고가액 발송일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또 내용 증명이라고 되네요. 내용 증명. 그러니까 내용 증명과 관련해서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발송일이 수취인에게 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그 자체를 갖다 증명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방적인 발송인이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그러니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나중에 법정에서 가릴 문제고 그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 증명시켜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후일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나 아니면 최고 그러니까 돈 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멸시효라 좀 잘 안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우편 간서는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사실만으로 자, 중요하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법적 효력은 나중에 진실 여부를 우리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뭐 디테일한 사항은 뭐 39페이지 있는 것들은 여러분 뭐 확인할 수 있어요. 내용 문서 어떻게 해라? 한글, 한자 뭐 다 되고 뭐 영어 이런 것도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영문자는 보고서의 고유 명사나 첨부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뭐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뭐 근데 저기 제 생각으로 저기 그 밑에 보시면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동문 내용 증명 우편 그런 예배 그런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0페이지 보시면 배달 증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말 그대로 배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통지해 주는 거다. 그게 이제 배달 증명. 그래서 우리 배증이라는 표시를 쓰면 여기 배달 증명입니다. 당연히 있잖아요. 배달 증명은 뭡니까? 등기 취급이 돼야지 먼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도착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전제로 한다? 등기 우편물에 한정하여 취급한다.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배달 증명은 당연한 거겠지만 등기 우편물에 한정해서 취급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급 취급과 관련해서 국내 특급. 자, 국내 특급. 자, 국내 특급이라는 것은 자, 가능한 더 빠르게 약속한 시간 내에 배달하는 서비스다라고 해서 우리 지금은 뭐하고 있다? 당일 특급과 이길 특급 두 개 있잖아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보세요. 당일 특급은 자, 보세요. 접수한 날 20시, 그러니까 저녁 8시 이내에 도착하는 거고 이길 특급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 자, 배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둘 다 등기 취급해야 되는데 한 해 등기 취급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의 제한 중량은 자,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국내 특급의 무게 제한은 30kg까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은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무게를 전체를 막 비교 정리를 해야 돼요. 30kg. 그래야지 여러분들 안 헷갈리고 시험장에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국내 특급의 접수 관련해서 보세요. 이길 특급은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만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관할 역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에 한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한다. 계속 관할 지방우정청장이에요. 그 사정을 잘 아는 관할 우정청장이다. 그 다음에 접수 마감 시간이나 배달 시간도 역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하루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다 받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일 같은 경우는 뭐 오지에서 여러분들 그 접수하고 그 큰 도시로 나가는 데만 시간이 걸리는데 당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한 그런 우체국에서만 접수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국내 특급의 취급 지역과 관련해서 이길 특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길 특급 하더라도 다음 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다. 또 다음 날이 만약에 우리 토요일이고 공휴일이면 우리 집배원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그때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길 특급 같은 경우 만약에 금요일 날 접수하더라도 토요일 배달해야 되는 우편물에서 제외되므로 다음 영업일에 그러면 언제? 월요일에 도착한다라는 걸 접수할 때 안내 설명해 주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좀 큰 도시에서 가능하겠죠. 교통이 편한 큰 도시, 서울시, 각 지방 주요 도시 및 지방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한 지방 도시에서 뭐 관할 지방우정청장. 자, 우리 당일 특급은 무조건 관할 지방우정청장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시하는 지역에 한정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같은 광역시라도
무슨 군 있잖아요. 뭐 대구 광역시 달성군 막 거기는 아예 시골이거든요. 야, 시골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기는 아무래도 배달이 불가능하여 취급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도농 뭐 복합 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은 취급이 제한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부가칙과 관련해서 특별 송달 나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했어요. 민사소송법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 관련되는 서류 그걸 갖다가 송달할 때 하는 게 바로 특별 송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여러분 뭡니까? 물건을 보내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뭐 소장이나 이런 거니까 보세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3번에 등기 취급하는 자, 체크를 하세요. 통상 우편물의 하나에 취급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통상 우편물 하나에 취급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민원 우편 관련해서 뭐 민원 서류를 갖다가 직접 우리가 발급받는 것 대신에 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주면 그 발급된 민원 서류를 등기 취급해가지고 우선 송달하는 거다. 우선 송달인데 이때는 당일은 아니고 뭐다? 이길 특급에 따라 하죠. 그래서 저기 5번에 보시면 민원 우편의 송달은 이길 특급에 따라서 신속히 송달한다. 이 제도의 특징들 다 중요합니다. 그 민원 우편은 객관식 문제 내기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금 같은 거 미리 수수료랑 이런 것들 다 접수할 때 미리 받아라. 미리 받아라. 먹튀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봉투, 요 관련되는 민원 취급용 우편 봉투를 사용하고, 그다음 민원 발급 수수료와 해송할 때 민원 발급 수수료 및 잔액을 현금으로, 자,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현금 이렇게 우편물에 봉입,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가격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뭐 5,000원으로 일단은 제한이 되는데 그다음 수수료 자체가 5,000원이 넘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요거 체크를 하세요. 자, 민원 우편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이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민원 서류에 한한다. 이런 말들은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다른 분들보다 한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대금 교환. 대금 교환은 여러분들 그 개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IT 사업이 발달함으로써 자, 요즘 편의를 우리 상품 거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대금을 수취인에게 받아서 발송인에게 송금하는 거. 그러니까 물건 배달해주고 물건값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물건값을 넣어가지고 다시 발송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금 교환이다. 그래서 안심 소포의 취급 대상 등 그런 것들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하죠. 다만 상품의 견본 모형은 대금 교환 안 된다. 물건을 직접 주고 대금을 받아야 되지 상품 견본이나 어떤 그 모형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역시 등기 취급이고 대금 교환. 자, 이거는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시험 직전에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난 시험 직전에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아까 우리 앞에 공부했던 4개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 그렇게 좀 보시고 다음 잠정 누회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해라? 잠정 보관 3일 붉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착불. 워낙 이제 우리 착불 같은 거 많이 했으니까 착불 됐고요. 당연히 수취인이 납부하는 거니까 수취인이 뭡니까? 승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취인이 승낙을 요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꼭 좀 체크를 할게요. 착불 배달은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에게 우편 요금 및 반송 수수료를 징수한다. 당연한 게죠. 그렇죠. 수취인이 없으니까 이제 반송인한테 보내는데 다만 체크를 하세요.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우편 요금만 징수한다. 옆에다가 반송 수수료는 X 이렇게 꼭 하십시오. 그래서 시험에는 뭐 맞춤형 계약 등기는 반송 수수료만 징수한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요금만 징수하고 반송 수수료는 안 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느린가요? 예? 맞춤형 계약 등기 저기 35페이지다고 표시 하나 해두십시오.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뭐가 나오면 계속 앞에 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앞에서 계약 등기 우편 제도 할 때 일반형하고 맞춤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통상 요금의 10배 이상인 경우 할 때 우리 맞춤형 계약 등기 있었는데 고를 때는 뭐는 징수 안 한다? 우편 요금만 징수하지 방송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우편 서비스 45페이지 보시면
이제 하는 일이, 우체국 쇼핑 하는 일이 되게 늘었네요. 다만,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전국 특산품,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소개하는 거지, 대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45페이지입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2B라는 거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해가지고 기업 간 물품 거래 서비스, 기업끼리 서로 물품을 거래하는 그 서비스를 우체국 쇼핑에서도 제공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볼게요. 전자우편. 자, 우리 개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자우편이란, 고객이 우편물의 내용문, 그 다음 발송인 수신인 정보를 전산 매체에 저장하여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자, 내용물을 출력하고 봉투 제작 같은 거. 그래서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량으로 많이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럴 때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편지, 안내문, DM 우편물 같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종류에는 봉함식, 봉투가 있는 봉함식, 그 다음에 접착식이 있고, 그다음 그림 엽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취급 방법에 따라 일반 등기 우편물도 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반송 불필요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할 때만 그렇게 적용한다라는 거 보시고. 그래서 전자우편 서비스에 부과할 수 있는 서비스, 그 큰 글씨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내용 증명 가능하고 계약 등기, 그 다음에 안에 좋은 고급 한지 같은 거, 이렇게 중요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니까 안에다가 속지를 좀 좋은 걸로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 그 관련해가지고 동봉 서비스하고 맞춤형 서비스 이 두 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동봉 서비스라는 것은, 자 보세요. 봉함식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 내용문 외에 다른 인쇄물을 추가로 동봉하여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내용문 그 위에 다른 것들도 추가로, 인쇄물을 추가로 동봉해가지고 같이 보낼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공짜는 안 해줍니다. 이를 이용할 때 중요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때 동봉 서비스는, 자, 우체국 창구에서만 신청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봉 서비스는 우체국 창구에서만 가능하고, 자, 인터넷 우체국으로서는 안 된다. 그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맞춤형 서비스는 다량으로 발송할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뭐 살피는 것도 좋지만 동봉 서비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맞춤형 서비스는 우체국 창구에서만 신청할 때 이용이 가능하고, 인터넷 우체국은 맞춤형 서비스에 뭐 이용 불가,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틀리다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틀부터 먼저 잡고 이제 내용을 좀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가 서비스 관련해서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배달하는 거, 언제 토요일자 발행하는 조간이나 금요일자 발행하는 석간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아닌 토요일 날은 쉬어야 되니까 그때 월요일 날 그렇게 배달을 한다. 근데 월요일 또 배달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두 개 다 배달하고, 이때 요금은 어떻게 각각 적용한다. 그거 보시고, 다음에 팩스, 우편 요금과 관련해서 자, 시내 시외 요거 체크를 하시면 되죠. 모두 동일한 요금이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통상 우편물이어야 되죠. 물건을 팩스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 우편물이어야 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여러분 A4 규격이고요.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자 보세요. 뭐 선명해야 되는 건 좋긴 하겠지만 검은색이나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됐고요. 다만 빨간색으로 만약에 쓰여진 뭐 편지다.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불이익은 누가? 보낸 사람이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인데 이거 제대로 팩스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라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본인이 그렇게 감수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합니다. 자, 팩스는 뭐다? 우편 취급구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 우편 엽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는 우편 엽서에 광고를 실어 광고주가 원하는 지역에 판매하는 제도. 자,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국판, 지역판 있죠. 그래서 이거는 광역단체예요. 그래서 그 분량, 그 최저 20만에서 300만 장까지가 전국판, 5만 장에서 20만 장까지가, 2만까지가 지방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광역시, 특별시, 도어가 중에 4개 이상, 그 다음에 3개 이하냐. 그거는 요 표로서 이렇게 지난번에 그려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우표라고 되어 있네요. 나만의 우표, 아무 막 그림이나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 엽서. 그래서 우편 엽서에 앞면 왼쪽이나 뒷면 한 곳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게 이제 기본형이다.
다만 부가형 같은 경우는 우편 엽서 앞면의 왼쪽과 뒷면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여 신청 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 그럼 여러분들 차이가 뭐예요? 예? 차이가 뭡니까? 자, 여러분 목소리 크게 한번 내십시오. 뭐 기본형이 있고 부가형이 있는데 뭐 같은 내용 같은데, 자, 기본형은 뭡니까? 그렇죠. 한 곳에다가 여러분들 원하는 내용을 인쇄해 주는 거고, 부가형은 뭡니까? 왼쪽과 뒷면에, 그러니까 더 많이 해주는 거네요. 더 많은 내용을 다 실어주는 거, 인쇄해 주는 거네요. 그래서 기본형, 부가형. 그러니까 이 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번에 1번에 보시면 왼쪽과 뒷면 할 때 과 해가지고, 이런 건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 구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혼자 공부하실 때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가형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고객에게만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 통신문까지 함께 인쇄하여 신청 고객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자, 체크할게요. 발송까지 대행해 주는 게 이게 부가형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해주는 거 말고 부가형 같은 거는 발송까지 대행해 주고 이런 것들은 부가형입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축하 카드, 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 다음에 뭐 결혼 축하 뭐 그런 것들 보낼 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3번 하나 볼게요. 그 보시면 일반 통상 우편과 등기 통상 우편 모두 가능하며 당일 특급, 배달 증명, 상품권 동봉 서비스, 예약 배달 서비스 다 가능하다. 자, 요거 체크를 할게요. 당일 특급 가능하다는 거 정도만 체크를 하십시오. 다른 거는 뭐 등기로 가능하니까 당연히 다른 것들은 부과돼서 가능하겠죠. 근데 우체국 축하 카드 같은 경우 급한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당일도 가능하다는 거, 당일 특급 가능하다. 꼭 좀 확인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체국 축하 카드 같은 경우 접수 장소 있잖아요. 그냥 다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 우체국 창구에서도 가능하고, 뭐 인터넷 우체국이나 뭐 만족 이용센터 앱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고, 그다음 인터넷 우표. 자, 보시면, 자, 요거는 인터넷 우표는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금을 지불하고 본인이 직접 프린트해서 직접 출력한다는 거, 그 개념만 좀 보시면 되고요. 다만 잘 보시면 위조, 변조 방지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 이 중요하죠. 수취인의 주소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인터넷 우표예요. 그래서 인터넷 우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출력할 때, 접수할 때 뭐다? 수취인의 주소까지 함께 우리가 기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통상, 그 다음에 등기 통상 두 종류가 있으며, 등기 통상은, 자, 여기 보세요. 이길 특급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따로 좀 정리를 한번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인터넷 우표 같은 경우는 이길 특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등기 특급, 당일 특급이 아니라 이길 특급이 가능하다. 다만, 자, 이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하죠. 국제 우편물하고 소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우표 사용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소포 우편물이나 그 국제 우편물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저기 우편에 관한 요금 들어가겠습니다.